매출 527만 원이요. 배고프다. 언제 들어가지? 언제 들어가냐? 여보, 손님들 줄이 어마어마해. 오, 여보,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2023년 추석 연휴 첫날 오후 6시 식당 앞줄이 20명 가까이 늘어서 있었고 주방에서는 소불고기 타는 냄새가 후드를 넘어 복도까지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527만 원. 손끝이 저릿저릿했어요. 35년 급식 인생에서 제 이름으로 찍어본 가장 뿌듯한 숫자였습니다. 함께 가게에 있던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낸 거야. 아내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대로만 가면 돼.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527만 원 중 제 손에 남는 돈이 고작 12만 원이라는 사실을요. 그 숫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주방 의자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14개월 뒤 저는 보증금 한 푼 돌려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휴게소를 나섰습니다. 제 등 뒤로 간판불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퇴직 후 창업을 꿈꾸고 계신 분이라면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방패가 됩니다. 저는 이강호 1963년생입니다. 올해로 만 61세가 됐습니다. 대형 위탁급식업체 S푸드라는 회사에서 조리관리팀 부장으로 35년을 일했습니다. 전국 기업체, 학교, 병원 급식 현장 200곳 넘게 관리하면서 식자재 원가를 0.1% 단위까지 분석하는 게 제 직업이었습니다. 납품업체가 소고기 등급을 슬쩍 낮추면 색깔만 보고도 잡아냈고 조리사가 레시피 분량을 어기면 한 수저 맛만 보고도 알아챘습니다. 그만큼 음식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어요. 아내 윤미경은 1965년생으로 저보다 2살 아래입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림을 도맡아왔고 아들 준혁이는 1991년생으로 대기업 생산직에 다니며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딸 서연이는 1994년생으로 중소기업 사무직에서 일하고 있었고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고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다만 2016년에 장모님이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3차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저희 부부가 보탠 치료비가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 빠지면서 노후 자금의 여유가 줄었지만 장모님이 완치 판정을 받으셨으니 후회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2023년 3월이었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55세 이상 관리직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권고했습니다. 저는 만 60세,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받고 35년 다닌 회사를 나왔습니다. 퇴직 후 한 달쯤은 아내와 산책도 하고 밀린 드라마도 보면서 편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밤 유튜브 알고리즘이 영상 하나를 띄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대박, 손님이 알아서 온다는 제목이었어요. 35년간 식자재 원가를 0.1%까지 분석하던 사람입니다. 수익률 계산 정도는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자신감이 가장 큰 독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난 다음 날 새벽 3시였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었는데 저는 거실 소파에서 휴대폰을 끄지 못하고 있었어요. 관련 영상을 12개나 더 봤습니다. 휴게소 월 매출 5천만 원 달성기, 퇴직 후 휴게소 입점으로 제2의 인생. 영상 속 사장님들은 하나같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메모장을 열어서 계산을 시작했어요. 퇴직금 1억 2천, 예적금 6천, 합치면 1억 8천. 여기에 소액 대출 4천이면 2억 2천. 투자금 1억 7천을 빼면 운영 여유자금 5천만 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급식업체에서 200곳 넘는 현장의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온 사람이니까 이 정도 계산은 틀릴 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었어요. 비수기에 매출이 반토막 나도 고정비는 그대로라는 사실, 그리고 수수료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 35년 경력이 만든 자신감이 오히려 두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석 달 동안 전국 휴게소 10곳을 직접 돌았습니다. 경부선, 서해안선, 중부선, 영동선까지 매장 크기를 재고 메뉴 가격을 적고 점심 피크 시간대에 몇 명이 줄을 서는지 세었습니다. 제가 분석한 엑셀 파일만 32개였어요. 35년 경력이 만들어낸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숫자 하나를 저는 엑셀에 넣지 않았습니다. 수수료율 42%가 내 통장에서 매달 얼마를 가져가는지 그 절대 금액을요. 아내를 설득하던 날 저녁이 기억납니다. 식탁에 노트북을 펴놓고 엑셀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어요. 여보, 봐. 월 매출 4천만 원만 찍으면 순수익이 350만 원이야. 3년이면 투자금 전액 회수하고 5년이면 노후자금 2억이 모여. 아내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물었습니다. 근데 여보, 이 수수료 42%라는 게 진짜 이 정도인 거예요? 백화점 푸드코트가 19%라고 했잖아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백화점은 자릿세가 비싸잖아. 휴게소는 손님이 알아서 오니까 홍보비가 0원이야. 그 차이가 메꿔지지. 아들 준혁이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휴게소라고요? 거기 음식 비싸고 맛없다고 욕먹는 데 아닙니까? 준혁이가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가서 맛있게 만들면 되는 거지. 35년 급식 경력이 어디 가겠어. 전화기 너머로 준혁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미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딸 서연이는 카카오톡으로 아빠 화이팅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왔어요. 가족 모두의 응원을 등에 업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응원이 나중에 제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2023년 9월 경부고속도로 중부권에 있는 휴게소 한 식당에 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주방 설비와 인테리어에 9천만 원, 운영사 보증금 3천만 원, 초기 식자재와 운영자금 5천만 원, 합계 1억 7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에 예적금 6천만 원을 전부 털고 부족한 4천만 원은 신용대출로 메웠습니다. 연 이자율 6.5%, 월 이자만 22만 원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손끝이 떨렸는데 그때는 그게 설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 10월 1일 추석 연휴가 시작되던 날 오픈했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첫날부터 주차장이 가득 찼고 제 식당 앞에도 줄이 늘어섰습니다. 소불고기 정식 12,000원, 돈가스 세트 11,000원, 김치찌개 정식 9,000원. 35년 경력으로 잡은 맛이 통했는지 휴게소 음식치고 진짜 맛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달 매출이 5,200만 원을 찍었습니다. 포스기 정산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수료 42%인 2,184만 원이 빠지고 재료비 1,456만 원, 인건비 800만 원, 관리비 220만 원, 카드 수수료 78만 원, 대출이자 22만 원을 제하니 순수익이 440만 원이었습니다. 11월에도 매출이 4,200만 원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순수익 310만 원. 12월에는 겨울 나들이객이 늘면서 4,600만 원을 찍었고 순수익이 380만 원이었습니다. 석 달 연속 순수익이 나오니까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월 평균 370만 원이면 연 4,440만 원이고
투자금 1억 7천만 원을 회수하는데 3년 10개월. 거기서 더 잘 되면 3년 안에도 가능하겠다 싶었어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이 속도면 5년 뒤에 우리 노후자금 2억은 확보돼. 서연이 결혼자금도 보태줄 수 있어. 아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여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나 내일부터 매장에서 같이 일할게요. 인건비 아끼자.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60다 된 아내한테 뜨거운 불 앞에서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이미 앞치마를 사놓은 뒤였습니다. 11월에 부부 경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불국사 단풍이 한창일 때였어요. 돌계단에 앉아서 따뜻한 캔커피를 마시는데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수수료율이 나중에 올라가면 어떡해요? 저는 단풍잎을 주우면서 대답했어요. 계약서의 고정이야. 걱정 마. 사실 계약서 부칙 7조의 운영사는 경영 여건 변동 시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읽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때 옆 매장 분식집 김 사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6달 먼저 입점해서 떡볶이, 순대, 어묵을 팔고 있었는데 제가 오픈하던 날 와서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근데 여기 3년 넘게 버틴 사람 없어요.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 구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분식집이랑 한식당은 다르지. 우리는 객단가가 높으니까 마진이 다를 거야. 지금 돌이켜보면 김 사장님은 저한테 거울을 들이밀었던 겁니다.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6개월 뒤에 제 모습이라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2024년 1월이 되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추석과 연말 연휴가 끝나니 고속도로 통행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평일 점심에 손님이 10명도 안 오는 날이 생겼어요. 월 매출이 2,4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포스기 정산 화면을 열어보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수수료 1,008만 원, 재료비 672만 원, 인건비 800만 원, 관리비 200만 원, 카드 수수료 36만 원, 대출이자 22만 원. 합계 2,738만 원. 매출이 2,400만 원인데 비용이 2,738만 원이었습니다. 계산기를 3번 두드렸습니다. 3번 다 같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338만 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방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오늘 매출 어땠어요? 라고 물었는데 저는 국만 후 불면서 뭐 좀 줄긴 했는데 비수기라 그래라고 둘러댔습니다. 아내 표정이 살짝 굳는 게 보였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올 추석 때 경주 여행 가서 걱정 마라고 했던 게 불과 2달 전인데 벌써 걱정을 숨기고 있는 제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산을 했습니다. 예비자금 5천만 원에서 이번 달 적자 338만 원을 빼면 4,662만 원. 이 속도로 적자가 나면 예비자금이 1년 반이면 바닥난다. 하지만 봄이 오면 괜찮아질 거라고 추석만 버티면 된다고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운영사 담당자가 매장에 찾아왔습니다. 이 사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다음 달부터 수수료율이 45%로 조정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계약서에 42%로 되어 있잖아요. 담당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부칙 7조 경영 여건 변동 시 수수료율 조정 가능. 그 한 줄이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급식업체에서 35년 동안 남의 회사 계약서는 칼같이 검토하면서 정작 내 가게 계약서 부칙은 대충 넘겼던 겁니다. 재료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소불고기에 쓰던 1등급 국내산을 2등급으로 내렸고 반찬 가짓수를 7개에서 5개로 줄였습니다. 직원 3명 중 1명을 내보내고 아내가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그러자 네이버 리뷰에 별점 2짜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고기질이 떨어졌다. 반찬이 너무 적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맛으로 승부하겠다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무렵 김 사장님이 매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진열대를 뜯고 냉장고를 빼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김 사장님이 마지막 날 제 식당에 들러서 소불고기 정식을 시키더니 말했어요. 형, 여기서 먹는 마지막 밥이에요. 보증금 2천만 원 못 돌려받아도 더 있으면 빚만 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며 생각했어요. 분식은 객단가가 낮으니까 그런 거야. 한식당은 다르다고. 김 사장님의 뒷모습이 휴게소 출구를 지나 주차장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뒷모습이 정확히 6달 뒤에 제 모습이 될 줄은. 2024년 7월 폭염이 시작되자 매출이 바닥을 쳤습니다. 사람들이 더운 날엔 차에서 안 내리더라고요. 에어컨 전기세만 월 8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월 매출이 2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포스기 정산 화면에 2천이라는 숫자가 뜨는 순간 손가락이 떨려서 마감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수수료 45%에 90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인건비 540만 원, 관리비 280만 원, 카드 수수료 30만 원, 대출이자 22만 원. 합계 2,272만 원. 마이너스 272만 원. 그런데 여기에 에어컨 전기세 추가분 80만 원을 더하면 마이너스 352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빠져나가는 거지? 혼잣말을 했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9월 두 번째 추석이 왔습니다. 작년처럼 줄이 설 거라 기대했습니다. 손님이 오긴 왔는데 작년의 3분의 2 수준이었습니다. 옆에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돈가스 매장이 손님을 빨아들이고 있었어요. 그 달 매출 3,500만 원. 작년 같은 달 5,200만 원에서 1,700만 원이 줄었습니다. 1,7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뜨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방 벽에 기대 섰습니다. 작년 이맘때 아내 손잡고 우리가 해낸 거야 라고 했는데 1년 만에 이게 뭔가. 10월 어느 날 밤 아내가 식탁에 노트를 꺼내 놓았습니다. 형광펜이 3개 꽂혀 있었어요. 아내가 볼펜을 들고 첫 줄을 쓰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정리 좀 해봤어요. 같이 확인해줘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9월 매출 3,500만 원. 맞죠? 수수료 45%, 1,575만 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료비 980만 원. 맞아. 인건비 540만 원. 관리비 280만 원. 카드 수수료 53만 원. 대출이자 22만 원. 아내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매달 이 정도면 매달 마이너스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건 추석달이에요. 비수기가 오면. 아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준혁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어머니가 전화하시는데 목소리가 안 좋으시던데.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준혁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손해보더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 순간 목이 막혔습니다. 아들한테 사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직 추석 성수기가 남았으니까 좀 더 지켜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를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1년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볼이 푹 꺼지고 눈 밑에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급식업체 부장 시절 미팅 가기 전에 넥타이를 고쳐 매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11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운영사에 철수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은 원상 복구 비용 및 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9천만 원 들인 주방 설비와 인테리어는 운영사가 지정한 중고업체에 1,200만 원에 넘겼습니다. 1,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힌 매매 확인서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려서 종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9천만 원 들인 것을 1,200만 원에 파는 겁니다. 7,800만 원이 14개월 만에 증발한 겁니다. 총 손실을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투자금 1억 7천만 원에서 설비 매각 대금 1,200만 원을 빼고 14개월간 누적 적자 약 1,800만 원을 더하면 총 손실이 약 1억 7,6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신용대출 4천만 원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숫자를 종이에 적어 보았을 때 눈앞이 하얘지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모은 돈이 14개월 만에 사라진 겁니다. 2025년 1월 쿠팡 물류센터 새벽 분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밤 11시에 출근해서 아침 7시에 퇴근하는 8시간 근무였습니다. 시급 1만 1,200원, 월급 세전 약 210만 원이었습니다. 첫날 밤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택배 상자를 지역별로 분류하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급식업체 부장 시절에는 넥타이 매고 거래처 미팅을 다녔는데 지금은 형광조끼 입고 상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자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고 허리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반찬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월 95만 원을 벌었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둘이 벌면 300만 원이니까 대출이자 갚고 생활비 쓰면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느 날 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정식 5,500원이었어요. 제가 휴게소에서 9,000원에 팔던 것과 비슷한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내식당의 위탁급식 수수료율은 8%에서 12% 사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35년 동안 그 업계에 있었으니까요. 갑자기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같은 김치찌개인데 휴게소에서 팔면 42%가 사라지고 구내식당에서 팔면 8%만 빠집니다. 나머지 34%는 대체 누구 배를 불리고 있었던 건가? 그 순간 급식업체 시절 수백 번 보았던 원가 분석표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남의 회사 원가를 분석하면서 수수료율이 이렇게 높으면 절대 수익이 안 나죠라고 자신있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작 제 가게의 수수료 피라미드는 한 번도 제대로 그려보지 않았던 겁니다. 한 가지 더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이었어요. 물류센터 한쪽 구석에서 배달대행 라이더 조끼를 입고 오토바이 키를 만지작거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자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사장님도 여기 나오셨어요? 김 사장님이 말했어요. 형, 나는 배달 뛰고 있어요. 휴게소 나온 뒤에 동네 분식집도 해봤는데 거기도 배달앱 수수료가 30% 넘더라고. 수수료라는 게 어딜 가나 따라다녀요.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35년간 급식업체에서 원가를 0.1%까지 분석하던 사람이 자기 가게 수수료율의 진짜 의미를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42%라는 숫자를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게 비수기의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을 때 어떤 지옥이 펼쳐지는지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매출이 5천만 원일 때 42%는 2,100만 원이고 2천만 원일 때 42%는 840만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비수기의 수수료가 줄어드니까 괜찮을 것 같죠. 하지만 인건비 800만 원과 관리비 200만 원은 매출이 0원이 되어도 그대로입니다. 고정비는 비수기라고 깎아주지 않습니다. 손님이 알아서 온다는 말이 가장 큰 함정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포로 시장입니다.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운영사는 수수료를 올리고 입점업체는 재료비를 낮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음식의 질로 돌아갑니다. 손님이 알아서 오는 건 맞지만 그 손님이 내는 돈의 절반은 내 통장을 거치지도 않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계약서 부칙은 본문보다 더 무섭습니다. 저는 35년간 남의 회사 납품 계약서는 칼같이 검토하면서 내 가게 계약서 부칙 한 줄을 대충 넘겼습니다. 그 한 줄이 수수료 3% 인상이라는 결과로 돌아왔고 3%는 월 매출 3천만 원 기준으로 90만 원이었습니다. 90만 원은 비수기 적자와 흑자의 경계선이었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저는 퇴직금 1억 2천만 원 전액을 하나의 사업에 올인했습니다. 예비자금으로 남겨둔 5천만 원도 반년 만에 적자 보전으로 녹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퇴직금의 절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김 사장님 말을 귀담아 들었어야 했습니다. 3년 넘게 버틴 사람 없다는 그 한마디가 수백 페이지짜리 시장 분석 보고서보다 정확한 정보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소중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35년 가입 기준으로 월 약 98만 원을 받습니다. 솔직히 직장 다닐 때는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매달 98만 원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물류센터 월급 210만 원의 아내 파트타임 95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 98만 원을 합치면 월 403만 원입니다. 여기서 대출이자 22만 원과 생활비를 빼면 빠듯하지만 숨은 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숨도 쉬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퇴직금을 사업에 넣기 전에 국민연금 수령액부터 확인하시고 그걸 기준으로 최소 생활비를 설계하십시오. 그 위에 여유가 있는 금액만 투자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전액을 하나의 사업에 올인하는 것은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을 스스로 끊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제 하루는 이렇습니다. 밤 10시 반에 알람이 울립니다. 아내가 준비해 놓은 보온병에 따뜻한 보리차가 들어있어요. 현관에서 운동화 끈을 매는데 아내가 거실에서 나와 오늘도 조심해요 라고 합니다. 물류센터에 도착하면 형광등 아래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침 7시에 퇴근하면 2월의 찬바람이 뺨을 때리는데 그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상쾌합니다. 집에 들어서면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현관까지 퍼져 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서 밥을 먹으면 아내가 김치를 집어주면서 수고했어요 라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부장님이라고 불리던 시절의 어떤 성과급보다 따뜻합니다. 아이러니한 건 이겁니다. 휴게소에서 12,000원짜리 소불고기 정식을 팔아서 남기는 돈이 200원이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물류센터에서 시급 11,200원을 받으면 1시간에 11,200원이 고스란히 제 통장에 들어옵니다. 수수료도 없고 재료비도 없고 관리비도 없습니다. 택배 상자 하나 분류하는 것이 소불고기 정식 60그릇 파는 것보다 더 남는 장사입니다. 이게 수수료 피라미드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혹시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나 수수료가 높은 특수 상권의 입점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한 번쯤 멈춰 서서 생각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라도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퇴직금을 지킬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은퇴 후 프랜차이즈 카페에 전 재산을 넣었다가 저가 커피 전쟁에 휘말린 6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